내 이름은 헤이젤이고 내 남편 프레드는 우리 둘 다 27살이었을 때 결혼한 동갑내기입니다. 사실 프레드는 내 인생에서 결혼을 고려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에 남자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족은 호주 출신입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 쪽 집안은 부유한 집안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 집안은 넓은 주 거주지를 제외하고는 부유한 계층에 속합니다. 우리는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파트에서 임대 수입만 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한 달에 99,000달러 이상을 벌고 게다가 무역을 통한 소극적 수입도 있고 어렸을 때부터 집 주변에 여러 명의 도우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나에게 접근하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아버지는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아낌없이 돈을 준 적이 없었다. 그에 따른 반대로 나는 꽤 엄격한 재정 규율로 자랐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용돈은 한 달에 5달러 정도였고 한 번은 고등학교에 진학했다. 돈이 필요하면 아르바이트를 하라는 말을 들었다. 그 이후로 용돈을 받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내 금전적 감각은 정상인 줄 알았는데 남들이 보기엔 그렇지 않았던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사례는 대학에 다니는 나이 많은 남자친구가 당신과 결혼하는 남자는 운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당시에는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지만 내 가족에 대해 아는 모든 남자는 배경이 같은 생각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점차 지인들과 어울리지 않고 고향을 떠나 뉴욕으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배경을 언급하지 않고 사교계를 확장했다. 지금의 남편 프레드를 만났을 때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깨달았다. 그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물론 남편에게는 집안 사정을 숨겼는데 남편이 첫눈에 반했다고 다가와서 좀 마지못해 연애를 시작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금전적 불안을 떨쳐버리고 둘 다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하면 어느 날 실수하지 않고 아이 한 명만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뜬금없이 제안하는 남편은 내가 할 일입니다. 잘 돌봐주세요. 많이 벌고 당신과 우리 아이가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와 결혼해주세요. 나는 그가 나를 만나자고 제안했을 때 이상하게 행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며 결혼하게 되었고 29살에 남편의 집에 있으라고 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10년이 지났고 남편과 저는 둘 다 30대 마지막 해에 39살입니다. 요즘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품고 있습니다. 사실은 딸이 태어난 이후로 우리 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신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괜찮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딸이 태어나고 남편이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었어요. 모유 수유를 하고 싶었지만 우유가 충분하지 않아서 분유에 의존해야 했고 한 달에 약 50달러의 비용이 들었고 기저귀도 상당한 비용이었는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논쟁으로 이어졌습니다. 분유를 사용하는 대신 모유 수유를 해야 한다. 동료는 분유를 사용하는 것은 엄마의 게으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모유 수유는 분유에 한 달에 50달러를 지출하는 것에 비해 무료입니다. 그는 불평했습니다. 나는 성급하게 우유를 충분히 생산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논쟁의 공식에 의존하는 게 왜 우리 대화가 줄어들었고 남편은 일에 바빠서 가사와 육아를 전적으로 나에게 맡기고 전업 엄마로 우리 딸이 울어도 그는 그녀가 우는 것이 너무 짜증나서 어머니 나는 그를 용서할 수 없었고 화해하려는 노력을 중단하여 우리 사이에 거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타임크루가 지나갔고 우리가 그것을 알기도 전에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술에 취해 밤을 보낸 후 다른 여자의 힌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양복을 입구에 두고 한숨을 쉬며 그것을 집어들자 명함이 떨어졌다. 그것은 클럽에서 나온 명함이었다. 필기체로 여자 이름이 적힌 명함이었다. 남편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잘 알아볼 수는 없었다. 일 때문에 술집이나 캬바레에 자주 갔는데 여자 명함을 집에 가져오는 게 처음이었는데 사실 남편은 가부장적 사고가 깊은 여자를 무시하고 여자는 조용히 집안일을 해야 하고 특히 외모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믿는 것 같았어요.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자들이 술자리 후에 한 번 멸시를 당하는 것을 욕합니다. 남편이 픽업을 요구하고 내 앞에서 호스테스에 대해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들은 못생겼으면서도 남자를 제대로 지원하지도 못한다. 자존심이 높아서 손님 칭찬만 해야 하는데 솔직하게 만지면 화를 낸다. 이제 그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지경에 이르렀고 여자로서 막연하게 대답했는데도 여전히 짜증이 나서 그런지 그 사람은 한 번도 데려오지 않았다. 집에 여주인이 보낸 명함을 집에 가져오기 전에는 그가 보통 여주인 앞에서 바로 버렸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 아름다운 명함은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 한 달 후에 그의 불신앙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명함 문제로 여러 번 그에게 말을 걸었지만 특히 10살짜리 딸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딸이 과외 활동을 위해 캠프에 갔을 때 집을 하루 동안 비워둔 채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침내 자신의 불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린다입니다. 그녀는 내 여자친구입니다. 그는 아침부터 밖에 나갔다가 갑자기 알 수 없는 여자와 함께 그의 옆에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 명함에 적힌 이름은 린다였습니다. 네, 제가 가장 두려웠던 점은 확정이었는데 왜 소개시켜주려고 모른 척 물었더니 린다가 터져 웃었다. 우리가 재혼할 예정인 게 뻔한 거 아니니 너와 프레드가 이혼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간단할 거라고 예상했다. 전개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드라마틱하고 난잡한 대결이 더 기대됐기 때문에 조금은 기대가 되었지만 명함을 찾았으니 각오하고 담담하게 대답했으니 그럼 적절한 합의를 요청하겠습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남편을 보면서 콧방귀를 뀌며 어차피 난 못생긴 노파는 싫다고 하더군요. 여기 그가 언젠가 작성한 이혼 청원서를 밀어붙이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지만 나는 단지 그러라고 받아들였습니다. 당장 서명하지는 않겠지만 이혼을 진행하자 이 집도 우리 집이 아니고 우리 딸 집이기도 하다. 기계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다른 곳을 찾아봐라. 남편은 그 순간 비웃으며 자신만만하게 린다에게 팔을 뻗었다. 무릎이 무너지고 모든 힘이 빠져나가 용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망가지기 직전에 린다를 때리고 싶은 순간이 있었지만 마지막 합리성이 나를 막았고 장면은 만족스러울 뿐이었다. 그래서 1년 뒤 변호사를 통한 협의 끝에 이혼이 확정된 후 상처받은 곳에서는 때릴 생각으로 단계적으로 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린다를 포함해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양육비 일시불을 받았습니다. 같이 살기로 한 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요구한 금액의 절반 퇴근 후 어느 날 아파트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싸기로 유명한 슈퍼마켓에 들렀는데 뒤에서 시선이 느껴지고 처음에는 무시하고 너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전 남편과 린다가 손을 잡고 있었고 린다의 가방에는 출산 태그가 매달려 있었는데 그들이 재혼했고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세금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슈퍼마켓 쇼핑 나는 계속 무시했지만 린더는 도발적으로 와우 전 남편이 당신을 버렸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은 꽤 가혹하지만 짜증이 나서 전 남편을 만나 다른 사람의 세금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큰 소리로 웃었고 린다도 나를 조롱하며 혼란스러운 눈에 웃음 눈물을 흘렸다는 뜻입니다. 내 전 애인은 우리가 이혼한 후 복지 문제가 힘들다고 들었고 따님도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 애인과 연락이 없어서 당황했고 서로 아는 사이도 없고 오해도 하고 계속 비웃고 이렇게 살기 절박한가 보다. 연금 수령자처럼 늙어가니 여자도 어리지 않으면 안 좋은데 아이 낳으면 정말 망한다. 어떤 여자는 그렇지 않냐고 린다가 낄낄 웃었지만 내 또래 쇼핑객들과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린다가 임신하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내 전 애인도 그녀에 대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 싶었다. 나는 그의 말을 보고 경악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무 생각 없이 헛소리만 하고 눈에 띄게 화를 내며 내 앞에서 한숨을 쉬지 마. 행복을 앗아갈 테니 가게에 소란을 일으킨 게 안타깝고 주변 사람들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문을 닫기로 했다. 저 사람을 보세요. 저를 누구라고 착각하고 계시나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돈 때문에 고생하지도 않고 복지 혜택도 받지도 않고 출산을 통해 여성이 더 이상 여성이 아닌 경우 린더는 어떻습니까? 이로 인해 제 전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린더는 자신도 자신의 논리에 모욕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고
어리석은 두 사람을 보면서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복지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셨고 내가 돈과 재산을 관리해야 한다고 재정을 맡겼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서 약 5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전 남편은 처음에 500만 달러에 대한 언급을 듣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내 말이 믿기지 않았지만 현실적인 세부 사항을 계속 이야기하자 그는 그것이 사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대기업 사장이었고 당신도 소극적 소득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가족 모임에서 만났을 때 그러지 않을 거예요. 돈에 눈이 멀 것 같아서 비밀로 했어요. 반응을 보니 그 사람이 내 상속 소식에 놀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돈 계속 내가 틀렸다고 걔랑 헤어지고 이번엔 너랑 우리 딸 행복하게 해줄게 리마하자 내가 물건 고르고 계산대 줄 섰는데 결국 무시하고 택시 불렀어. 몇 주 뒤에 집으로 먼 길을 가다가 전 남편으로부터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만지는 동안 연결된 목소리가 눈에 띄게 작아져서 그의 상황이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못 들었어요. 린다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워 그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웃어보세요. 게다가 그 아이는 그의 것이 아니라 그녀의 연인이었고 특히 그가 처음에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을 본 후 그녀는 그를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있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내 전남편은 린다의 반박으로 침묵했습니다. 당신이 불륜 후에 나와 결혼한 것, 그리고 당신도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나을 것이 없으니 당신은 내가 속아서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고 판단할 권리가 없습니다. 린다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다 집에서 가져가서 필사적으로 나한테 도움을 청했어. 그런 남자를 좋아했던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 사람이 무너지기 전에 이혼해서 다행이었는데 네가 이혼했기 때문에 어쩌지 내가 다시 돌아올 줄 알았는데 잠시 침묵 후 대답했다. 그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했다. 나는 우리 딸의 유일한 아버지야. 나 같은 좋은 남자가 함께라면 당신은 싱글맘으로 무시되지 않을 것이다. 레마어로 합시다. 제가 위자료 소송을 당하고 있으니 그의 집요한 재혼 이야기와 미혼모라는 뜻으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일에 지쳤음을 당신이 덮어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가 간청했을 때 나는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여자와 아이에게 아버지와 남편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일을 영원히 끝내기로 했습니다. 불륜에 대한 위자료도 내지 않은 당신은 아버지 역할을 할 권리가 없습니다. 아직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공소시효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제가 대면했을 때 돈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외도와 그에 따른 위자료에 대한 대화가 다시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해져서 결국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즉시 변호사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전 남편에게 위자료를 빨리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부모님은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 저에게 두꺼운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갈색 봉투 놀란 표정으로 시어머니는 우리 어리석은 아들이 일으킨 문제는 우리 책임이기도 하다며 우리 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몰랐는데 너 혼자 처리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헤이즐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장면을 만들어 경찰 문제로 이어졌고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통보를 받았을 때 정말 미안하다고 헤이즐이 시아버지에게 말했고 두 사람 모두 후회하는 표정을 지으며 봉투를 건네주었다. 남편은 현재 정신과 시설에 입원했고 가까운 미래의 사회에 다시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위자료에 대한 요구와 린더의 사건에 대한 진실이 그의 정신건강에 큰 타격을 입힌 것 같습니다. 나는 충격의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보고 싶은 사람은 프레드뿐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나는 이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수입은 충분하다. 딸이 의대에 가더라도 등록금은 전액 지원해 줄 수 있다. 노후 자금을 탕진할 필요도 없잖아. 너의 말 한마디만으로 진심이 보였어. 내가 말을 끝냈을 때 둘 다 울면서 계속 사과했고 학교에서 막 돌아온 딸과 재회한 뒤에도 계속 사과했어.
전 남편의 자녀 양육비 괜찮아요? 아직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대화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저와 린더에게 자산이 있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고 최근에 멋진 남자와 재혼해야 한다는 사실에 여전히 당황한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우리 집으로 이사함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최선일 것이다. 내 전 남편은 단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